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이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저자는 라우라 에스키벨입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이죠. 하지만 그러기에 앞서 본능적인 욕구를 가진 존재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가진 욕구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동물적 본능에 가까운 3대 욕구를 꼽아보자면 아마도 수면욕, 식욕, 성욕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본적인 욕구는 인간의 생물학적인 생존과 관계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살아가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만큼 강렬한 욕구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중에서 특히 식욕과 성욕은 좀 비슷한 구석이 있는 욕구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인간의 영혼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삶의 중요한 요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설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은 인간의 식욕과 성욕, 음식과 사랑을 환상적으로 표현해낸 걸작이다 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너무 매력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전개 방식, 음식과 사랑의 오묘한 상호작용, 판타지 소설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시트콤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도 인생의 진리와 삶에 대한 고찰도 담겨있는 재미가 있으면서도 신기하면서도 감동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좀 극찬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과연 어떻게 끝날지 예측하기가 힘든 반전 스토리도 들어있고 또 등장인물들이 서로 이렇게 저렇게 얽히면서 다양한 여러 커플들의 사랑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진짜 신선하고 풍성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티타입니다. 이 집안의 막내딸이라 이 가문의 전통에 따라서 평생 결혼을 하지 못하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어머니를 곁에서 돌봐야 하는 그런 운명입니다. 그런데 그런 티타가 페드로라는 청년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급기야 그 페드로는 티타에게 청혼을 하기 위해서 엄격하고 가혹한 티타의 어머니 엘레나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이들의 아주 기묘하고 불행한 삶이 시작이 됩니다. 티타에게 청혼을 하러 온 연인 페드로가 티타의 언니 로사우라와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페드로는 장모님 될 어머니 엘레나가 티타는 결혼을 못해, 우리 가문의 전통이야 라고 거절을 하자 자신이 이 사랑하는 여인 티타와 평생 같이 있고 티타 곁에 영원히 머물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티타의 언니와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도와는 별개로 당연하게도 티타는 눈물을 쏟게 됩니다. 본문 중에서 제가 이 부분을 짧게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두 자매 간의 경쟁심은 로사우라가 티타가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을 하면서 정점에 다다랐다. 로사우라는 혹시나 하고 의심을 했지만 페드로가 티타를 헤아릴 수 없이 사랑한다는 건 몰랐다. 그러니 나차가 티타 편을 들며 티타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애끌어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나차가 티타의 얼굴 위로 흐르는 눈물을 앞치마로 닦아주며 말했다. 얘야, 이제 케이크를 끝내야지. 하지만 티타의 눈물 때문에 반죽이 묽어져서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티타가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와 자기 언니의 결혼 웨딩 케이크를 준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티타의 눈물로 반죽한 웨딩 케이크는 신비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슬픔과 그리움의 감정이 강하게 담긴 티타의 눈물이 그 케이크를 먹는 사람에게 고스란히 전해져서
어떤 마법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페드로와 로사우라의 결혼식에서 이 웨딩 케이크를 베어문 사람들이 갑자기 알 수 없는 그리움과 슬픔에 빠져서 케이크만 먹으면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너무 큰 슬픔과 좌절감에 케이크를 먹은 하객들은 울다 막 구역질을 하고 토하기 시작합니다. 티타만 제외하고 신랑 신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구토를 하고 결혼식장은 구토의 강물이 흐르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음식과 어떤 그 신비한 사건들이 연결돼서 뭐 이런 스토리가 쭉 이어집니다. 뭐 이런 그 눈물의 웨딩 케이크와는 반대로 페드로에게 선물 받은 장미꽃을 이용해서 만든 장미꽃잎을 곁들인 메추리 요리. 이 요리를 먹은 사람들은 몸이 막 불타오르는 듯한 격정적인 사랑의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음식이 아주 강렬한 최음제 같은 역할을 하면서 온몸이 후끈한 열기로 달아오르고 막 진땀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소설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은 이렇게 음식과 사랑, 식욕과 성욕을 절묘하게 매치시키면서 티타와 페드로 커플을 포함한 여러 사람의 삶과 사랑 이야기를 아주 신선하고 재미있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을 아주 짧게 인용해 봐 드리겠습니다. 물론 티타의 몸은 의자에 똑바로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멍하니 넋이 나가 있었다. 연금술 같은 묘한 작용이 일어나 그녀의 존재 자체가 장미 소스, 메추리 고기, 포도주, 음식 냄새 하나하나 속으로 스며들어 녹아내린 것 같았다. 티타는 그렇게 달아오른 채취를 풍기며 육감적이고 섹시하게 페드로의 몸속으로 파고들었다. 그 요리를 먹은 그 장면을 묘사한 겁니다. 이게 어떤 성적인 게 아니라 페드로가 선물한 장미 꽃다발을 그 요리의 재료로 사용했더니 그 요리를 먹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달아오르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이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으로 출판된 이 책의 원 제목은 뭐 그쪽 말이라서 제가 제대로 읽지 못하지만 번역하자면 물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초콜릿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뭐 책을 읽고 나니까 이 원제가 훨씬 이 책이 담고 있는 그 뜨거움을 더 잘 표현해 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작품은 책보다 먼저 199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는 영화로 소개가 먼저 됐습니다. 책보다. 그때 영화 제목이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이어서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 책이 번역돼서 들어올 때 그 친숙하게 동일한 제목을 사용해서 국내에 출판이 되어서 이런 제목의 책이 됐습니다. 그 참고로 방금 얘기 드린 그 영화의 감독은 이 소설의 작가인 라우라 에스키벨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아내는 소설을 쓰고 남편은 그 소설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 거죠. 이 소설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은 총 12개의 챕터로 나누어져 있는데 1월에서 12월 그리고 그 월별로 하나의 요리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만 보면 뭐 마치 소설이 아니라 무슨 요리책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실제로 각각의 요리 레시피가 꽤나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요리와 사랑이라는 키워드를 절묘하게 조합한 명작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의 식욕과 성욕, 그 어딘가에 맞닿아 있는 그 지점을 흥미롭게 풀어낸 것 같습니다. 방금 얘기 드린 목차를 제가 한번 쭉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1월 크리스마스 파이, 2월 차벨라 웨딩 케이크, 3월 장미 꽃잎을 곁들인 메추리 요리, 4월 아몬드와 참깨를 넣은 칠면조 몰래, 5월 북부식 초리소, 6월 성냥 반죽, 7월 소꼬리 수프, 8월 참판동고, 9월 초콜릿과 주연절 빵, 10월 크림 튀김, 11월 칠레 고추를 곁들인 테스쿠코식
굵은 강낭콩 요리, 12월 호두 소스를 끼얹은 칠레 고추 요리. 네, 이게 이 책의 목차입니다. 요리책 같죠? 꼭. 이 요리와 어울리는 에피소드들이 하나씩 하나씩 연결돼서 이 소설이 쭉 진행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음식과 사랑뿐 아니라 연인, 형제, 자매, 엄마와 딸, 부부 이런 다양한 관계의 이야기들이 또 들어있고요.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는 좀 생각지도 못했던 반전 결혼식과 함께 이 티타 페드로 커플의 불꽃 같은 마지막 이야기가 펼쳐지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이야기를 읽으면 어떤 인생의 자극 같은 게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내 영혼을 평화롭게 하는 나의 소울푸드는 무엇인가 또 생각을 해보게도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주 독특하고 재미있고 완성도도 높은 이야기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 라우라 에스키벨 지음. 1월 크리스마스 파이. 재료 정어리 통조림 1개, 초리소 2분의 1개, 양파 1개, 오레가노, 세라노 칠레 고추 통조림 1개, 페이스트리 반죽 10개. 만드는 방법. 양파는 아주 곱게 다진다. 양파를 다지면서 눈물을 흘리고 싶지 않다면 자그마한 양파 조각을 머리 위에 얹는다. 양파를 다질 때 눈물이 나오면 우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게 그러니까 한 번 눈물이 나왔다 하면 양파를 다지는 동안 내내 울음을 멈출 수 없다는 게 영 안 좋다. 여러분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정말 만날 그랬다. 수도 없이 울었다. 엄마는 내가 양파에 민감한 건 티타 이모 할머니를 닮은 거라고 했다. 사람들이 말하길 티타는 증조 외할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양파를 다질 때마다 울고 또 울어서 그렇게 양파에 민감한 거라고 했다. 티타가 어찌나 요란하게 울어댔던지 반 귀머거리였던 우리 집 요리사 나차도 그 울음소리를 들었을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티타는 하도 울어서 달도 채우지 못한 채 일찌감치 세상 밖으로 나왔다. 증조 외할머니가 끙 소리 한번 제대로 내기도 전에 서둘러 세상 밖으로 나왔던 것이다. 그것도 백리향 냄새와 월계수 잎사귀 향, 고수향, 끓는 우유향, 마늘향과 함께 파스타를 넣은 수프 냄새가 진동을 하는 가운데 부엌 식탁 위로 나왔다. 물론 양파향도 빠지지 않았다. 여러분도 예상했겠지만 아기를 거꾸로 들어올려 엉덩이를 때릴 필요도 없었다. 어쩌면 티타는 자기가 결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미리부터 그렇게 울면서 태어났는지도 모르겠다. 나차는 티타가 부엌 식탁과 바닥을 흥건하게 적신 엄청난 눈물 급류에 떠밀려 세상 밖으로 나왔다고 했다. 그날 오후 놀라움도 어느 정도 진정되고 햇볕 덕분에 물기도 대충 말랐을 때 나차는 붉은 부엌 돌바닥 위에 흩어져 있던 눈물의 흔적을 쓸어 담았다. 그때 주워 담은 소금이 5kg짜리 자루 하나를 가득 채웠다. 그 소금은 요리하는데 한참 동안 요긴하게 사용했다. 이런 예사롭지 않은 출생 때문에 티타는 부엌에 크나큰 애착을 느끼게 되었고 살면서부터 대부분의 시간을 부엌에서 보냈다.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거의 부엌에서 살다시피 했다. 티타가 태어난 지 이틀째 되었을 때 티타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나의 증조 외할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그때 증조 외할머니인 마마 엘레나는
그 충격으로 젖이 말라버렸다. 그 시절에는 분유나 그 비슷한 것도 없었고 급히 유모를 구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티타의 배고픔을 달랠 길이 없어서 애를 많이 먹었다. 음식과 관련된 거라면 훤히 꿰뚫고 있을 뿐더러 요즘은 사용되지 않는 다른 많은 것들도 훤히 꿰뚫고 있었던 나차가 티타를 책임지고 먹이겠다며 자청하고 나섰다. 나차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식도 없었지만 그래도 자기가 아무 죄 없는 어린 것의 배를 채워주는 데는 제격이라고 생각했다. 나차는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몰랐다. 하지만 음식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마마 엘레나는 나차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녀는 남편을 잃은 슬픔과 농장을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게다가 자식들을 제대로 먹이고 교육도 시켜야 했고 그것도 모자라 갓난아이까지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그날부터 티타는 아예 부엌으로 옮겨와 아톨레와 차를 마시며 아주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랐다. 그러니 티타가 음식에 특별히 뛰어난 감각을 지니게 된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예를 들어 티타가 밥 먹는 시간은 부엌의 일상에 따라 움직였다. 아침나절에 콩 삶는 냄새가 나거나 정오에 닭 잡을 물이 준비되었거나 오후에 저녁 식사를 위한 빵이 오븐에서 구워질 때면 티타는 이제 슬슬 자기가 밥 먹을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티타는 나차가 양파를 다질 때 때때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울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 눈물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심지어 둘이 함께 울면서 재미있어 하기까지 했다. 티타는 어렸을 때 기뻐서 흘리는 눈물과 슬퍼서 흘리는 눈물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했다. 티타에게는 웃음도 울음의 또 다른 표현이었다.